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1차 북미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다음 주 실무 협상에서 이견 좁히기에 들어갑니다. 5.18 모독 공청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사과하고 오늘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차원의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판결 입장을 김앤장 측에 확인해주는 등 각종 재판에 직접 개입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96살 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오르막길에서 벽과 승용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인 1명이 숨졌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띄우는 발언들이 미국 쪽에서는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폼페이오 국무장관, 1차 회담 때 4가지 항목에서 합의가 나온 바 있는데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번엔 더 구체적인 진전이 있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평양에 갔던 스티븐 비건 대표는 북한과 12개 정도의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1차에서 4개로 추려졌던 합의 사항들을 이번엔 더 세분화해서 10여 가지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슬로바키아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4개항의 합의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각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개항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미군 유해 발굴입니다.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워싱턴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단에 최근 평양 실무협상 내용 일부를 설명했습니다. 평양 방문 때 사안에 대한 의제는 합의했다며 12개 이상의 의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비건 특별대표 두 사람의 언급으로 볼 때 북미가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항의 구체적 진전을 위해 12개 정도의 의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2차 정상회담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건 어렵지만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고 참석자들은 부연했습니다.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여야 대표단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경제 제재는 유지할 거라고 했고 문희상 의장은 모든 것은 한미 동맹 전제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언젠가 3자, 즉 남북미가 함께 회담을 할 수 있는 날도 있을 거라고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편이긴 합니다만 회담을 개최하는 나라 베트남에서 자국 외교장관을 평양으로 보내는 등 준비에 분주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의전을 조율하러 간 것 같은데 하노이의 일부 호텔까지 현지 정부가 미리 잡아놓은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빈민 베트남 외교장관이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의전 문제를 총괄하는 의전 국장과 함께 간 것으로 전해져 국빈 방문이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민 장관은 리용호 외무상 등을 만나 김 위원장이 언제 어디를 방문할지, 숙소와 동선은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 하나인 하노이 크라운 플라자 호텔엔 베트남 정부가 정상회담 당일인 27일과 28일에 예약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크라운 플라자 호텔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이미 예약을 해서 모든 방의 예약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Because that date we have a group of government, so we fully booked the keep room for government group already. 그러면서 더 이상은 기밀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회담일에 예약을 했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 묵을 것으로 지금으로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베트남 정부가 북한 측을 대신해서 예약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이곳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회담장으로 예상되는 국립 컨벤션 센터와는 직선 거리로 2.7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멜리아 호텔이나 인터콘티넨탈 호텔보다 가까운 점도 숙소로 선택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때문인데요. 국민을 욕보이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흘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당들은 예고했던 대로 해당 의원들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5.18 공청회 발언은 허위고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청회 개최 이후 나흘 만에 나온 입장 표명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보수 정당의 생명력이라던 하루 전 해명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이 명백하였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행사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5.18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함께 본인까지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하며 의원직 제명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4당이 같이 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제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한국당이 북한군 개입 여부 조사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던 만큼 여기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군 관련한 개입 여부 관련한 진상조사를 뺀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시는 것만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고. 여야 4당은 한국당에 문제 의원들을 출당시키라고 압박 중인 가운데 의원직 제명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반드시 제명 처리를 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11시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윤리위가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처분 등을 내릴 경우 당규에 따라 당대표 후보인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인 김순례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와 별도로 5.18 단체와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2시 국회를 방문해 이들 세 의원의 제명과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상경투쟁을 갖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국당 당사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가 담긴 공소장을 보면 재직 시절에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또 일부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지시한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공소장엔 잘 되겠지요 이런 말을 건네면서 김앤장 측의 판결 입장을 확인해준 내용도 적시돼 있었습니다. 한우리 기자가 296쪽짜리 공소장 중에서 일부 내용을 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기 위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를 만나 논의합니다. 재판을 미루기 위해 외교부에 의견서가 필요했던 상황. 한 변호사가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하겠지요라고 묻자 양 전 대법원장은 잘 되겠지요라고 답합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판결 입장을 한쪽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에 확인해 준 것이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대법 판결뿐 아니라 하급심 결과에 노골적 개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서울행정법원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며 각하하자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 잘못된 사례로 교재에 언급해 이 같은 판결이 다시 선고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긴급조치 국가배상을 인용한 판결이 나왔을 땐 이런 식으로 들이받는 판결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면서 해당 재판장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하게 시켰습니다. 각급 법원장들에게는 법관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했는지 여부를 인사관리 상황보고로 정리하게 시켰습니다. 이 보고 내용은 인사비밀을 뜻하는 인비라고 적은 봉투에 담겨 대법원장 신년 인사 때 전달됐습니다. 법관들의 인터넷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에 대해서도 행정처가 직접 간섭할 수 없으니 걱정이다. 법원장이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90대 노인이 오르막길에서 운전을 하다 벽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20대 한 명이 숨졌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주변에 차량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호텔 입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96살 유모 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벽을 들이받자 갑자기 후진했고 길을 지나던 30살 이모 씨가 후진하던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방향 안 하신 분이시니까 일단 올라와서 받고 그리고 후진을 해요. 상황 변했다 그래서 경찰은 운전자 유 씨가 고령인 점을 토대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위로 솟구치는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플라스틱 소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내부와 기계류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공장 보일러실에서 처음 연기가 났다는 진술을 근거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에는 올림픽대로 여의도 부근을 달리던 25톤 화물 트럭의 뒷바퀴에서 제동장치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싣고 있던 종이에는 옮겨 붙지 않아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6분에 북한 평양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지를 북한 평양에서 남동쪽으로 17km 떨어진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11차례 발생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생활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KBS 취재진의 보도 이후 법원이 지난해 12월 보석 허가를 취소해서 이 전 회장은 재수감됐는데요.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후속 취재를 해봤더니 이번엔 황제 접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창봉 기자입니다. 병보석으로 7년 넘게 구치소 밖에 있으면서 술과 담배를 일삼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지난해 12월 법원은 보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일 포함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이 전 회장의 변호사 접견 현황. 하루에 많게는 5시간까지 변호사를 만난 기록이 빽빽합니다. 수감 직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35차례. 접견이 가능했던 날은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32일. 이 가운데 나흘만 제외하고 하루 평균 1시간 반씩 변호사를 접견한 겁니다. 변호인 접견권이 일부 기업 총수나 경제사범들의 경우에 자신들의 휴식 시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투명한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교도관이 대화 내용을 받아 적는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사 접견은 별도의 공간에 의자와 탁자까지 제공됩니다.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아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때에 따라 간식을 먹으며 수감자가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0일 수감 기간 동안 280번 넘게 변호사를 만나는 등 재벌 총수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7년의 황제 보석 생활에 이어 재수감되어서도 변호사 접견 시간을 사실상 휴게 시간으로 쓴다면 이것은 자기 방어권을 넘어선 황제 복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한두 시간씩 변호사를 접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 평균 1,000만 원 가량입니다. 8년을 끌어온 이 전 회장의 경영 비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5일 내려집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네, 얼마 전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죠. 우리 쪽 부담 금액이 787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과가 흡족했는지 자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대놓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올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입니다. 지난해 9,602억 원에 비해 787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이 예상보다 대폭 늘어난 이유로 한미동맹 강화, 트럼프 대통령 공약 등 여러 요소들이 거론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When we defend another nation that's rich, they have to help us out. Do we agree? They have to help us out. And they're doing it. 그러면서 그 부자 나라로 한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1년에 5억 달러 정도 부담해왔는데
이제 9억 달러까지 부담하게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You saw South Korea? They were paying us $500 million a year. I say you got to do more. You got to do more. Anyway, now they're up to almost $900 million. 실제 8억 달러 가까이 한국이 부담해왔는데 이를 5억 달러만 부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 부담하게 된 것은 자신의 전화통화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That was like on 2 phone calls. I said, why didn't they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ever asked. Nobody asked.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늘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누구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언급은 과장돼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은 미국의 이른바 공정한 부담 요구에 곤혹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우리도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일왕의 사과를 요구하자 거꾸로 그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일본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대장으로 해서 그 밑에 여러 장관들이 줄줄이 한국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민영 특파원이 도쿄에서 보도합니다. 아베 정권이 한국 때리기에 총출동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왕의 사죄를 언급한 문희상 의장의 발언을 공격했습니다. 本当にこれは驚い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強く抗議をするとともに謝罪と撤回を求め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아베 총리는 또 동해 표기와 관련해 일본해가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변경할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거론하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아베 총리에 이어 고노 외무상도 문 의장의 발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매우 무례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도 문 의장 발언의 철회와 사죄를 요구하며 한국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同議長の本意ではなかった。そういう説明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今般のムン議長による発言は極めて不適切なものである。 아베 정권이 이처럼 한국 때리기에 골몰하는 건 개헌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속셈으로 분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 관계자들이 어제 서울시 교육청으로 몰려가서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도 국가회계 시스템 관리하에 두려고 하자 그에 항의하는 시위를 또 벌인 겁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복도를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차지했습니다. 서울 지역 유치원 소속 원장과 교사 등이 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뒤 단체 행동을 한 겁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이들은 밤 10시 정도까지 복도를 점거했습니다. 이들이 반발한 건 그제 서울시 교육청이 각 유치원 측에 보낸 공문 때문입니다. 유치원들이 3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동안 지원하던 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을 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가지 조건은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도입, 온라인 원화 모집 처음 학교로 참여, 그리고 원비 인상률 상한을 1.4% 이내로 맞추라는 겁니다. 특히 에듀파인 도입이 쟁점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원화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도입하라고 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적어도 에듀파인을 쓰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압박하는 자세를 취한 겁니다. 무조건 시행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교사들도 직장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1, 2만 원도 아니고 교사 처우 개선비가 65만 원이 한 달 사이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원 측은 오늘 교육청과 정식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밤늦게 점거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미 내린 지침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유치원 측과 교사들도 더 강도 높은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무언가를 구독한다고 하면 신문이나 잡지 이런 간행물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젠 꽃이나 옷, 심지어 승용차까지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구독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소비 문화로 떠오른 구독 경제를 황정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벽에 갓 들여온 싱싱한 제철꽃들이 각양각색의 꽃다발로 만들어집니다. 이 업체는 고객들에게 한 달에 2번씩 매번 다른 꽃다발을 배달합니다. 이른바 꽃을 구독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작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객 수도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꽃을 사러 가면 이게 한 다발을 사야 되잖아요. 조그만 꽃을 다양하게 섞어서 주시니까 더 예쁘고 편하고. 잘 다려진 셔츠 5벌이 매주 집으로 배송됩니다. 신체 사이즈에 맞게 맞춤 주문도 가능해서 굳이 사서 입지 않아도 됩니다. 다림질을 맡기는 것도 세탁소에 이제 그거를 매일 하다 보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탁해야 되는 비용도 필요 없고요. 시간도 필요 없고. 셔츠 개수와 종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2년 만에 구독자 3,000명을 모았습니다.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는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을 당장 사기보다는 다양한 종류를 먼저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세단과 SUV 등 최대 4종류의 차를 바꿔 탈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배달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모든 것을 이제 앱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이런 구독 서비스를 통해 사지 않고도 취향에 따라 제품을 이용해 볼 수 있고, 업체는 제품에 대한 반응을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엔 이제 도입 단계지만 내년엔 세계적으로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설 연휴 전에 구제역 등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방역 활동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오가는 차량들 소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좀처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의 한 거점 소독소. 소 사료를 실은 화물차가 정지선에 서지 않고 소독소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소독약 분산을 막는 차단문은 화물차에 들이받쳐 부서집니다. 차량들이 전력 질주하다 보니 소독약은 허공에 분사됩니다. 차량에 의해 소독소 차단문이 파손된 게 한 달 사이 벌써 2번째입니다. 멈추고 천천히 가라는 표시가 이렇게 곳곳에 있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한 겁니다. 축산 차량 이동을 위해 필요한 소독 필증을 받는 데만 급급한 겁니다. 또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제지를 해야 되는데 제지를 못하게 되면 저도 사고 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충주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 이동 제한이 엄격한 상황인데도 축산 차량이 무단 이동하다 적발된 횟수만 340여 차례. 각종 가축 전염병이 이 차량으로 인해서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방역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큰 허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막바지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행정당국은 차량 소독 등 방역 작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는 데다가 복사 냉각까지 더해지면서 어제보다 약간 더 추워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강원 중북부 산간 지역에는 이처럼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서울은 영하 5.7도의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영상 2도에 머물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동, 충남 지역은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오전 한때 강원 영서 지역의 나쁨 수준의 먼지 농도 보이겠고요. 충북과 세종, 대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보이겠습니다. 일부 서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이처럼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쾌청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 영하 11.7도, 대전 영하 3.3도, 창원 영상 0.9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부산이 10도, 강릉이 5도, 광주 8도, 대전 5도, 서울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 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5m,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려면 좀 확실하게 풀어줘라. 정부 관료들을 모아놓고 강한 어조로 독려했습니다. 기업들이 신청하는 걸 기다렸다가 수동적으로 풀어주는 걸로는 모자라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 풀어줄 분야가 뭐 없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애플이 출시한 애플워치 4 시리즈입니다. 손가락만 대면 간단하게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처음으로 탑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All ECG recordings, their classifications, the noted symptoms, they're all stored right in the Health app in a PDF you can share with your doctor. 그러나 국내의 한 스타트업 기업은 이보다 앞서 같은 기능의 제품을 개발해놓고도 규제 때문에 판매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례를 언급하며 각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신청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그동안 이 정도의 사업이 허용되지 않아 규제 면제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한 발언으로 사실상 질책으로 풀이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없애주는 제도로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 대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서울시내 수소 충전소 설치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한다고 발표했고 내일은 과기부가 승인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논밭 한가운데 난데없이 유령 주택들이 수십 채나 들어선 곳이 있습니다. 무슨 보상을 노리고 그런 것 같다는데요. 방준원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의 한 마을입니다. 창문 하나에 문 하나, 조립식 주택들이 줄을 맞춰 서 있습니다. 사람이 산 흔적이 없습니다. 다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석 달치 수도요금 고지서 뭉치가 문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주거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었어요? 18년도에. 저 꼭대기 다 짓는다 그래. 가시면 거기서 또 이렇게 해놓고 있었어요. 항공사진을 확인해 보니 2017년 6월까진 논이거나 잡초가 무성한 공터였습니다. 집이 들어서기 시작한 건 2017년 가을부터입니다. 왜 그때부터였을까?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권선구에 있는 군 공항을 경기도 화성 화홍지구로 옮기겠다고 발표합니다. 17년도부터 얘기가 있었나? 보상 나올 비행기장에 들어오니까 뭐 저런 거 짓는 거 보상 받으려고 짓는다. 유령 주택이 어떻게 돈이 되는 걸까? 주택 건축을 알선한 개발업자를 찾아가 만나봤습니다. 프리미엄이 3억에서 한 5억 정도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10배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고수익 비결을 묻자 이주자 택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소음지대가 있어요. 이주자 택지를 주는 거고 보상을 주는 거고요. 이주자 택지는 대규모 개발로 땅을 수용당할 경우 사업 공고 1년 전까지 살고 있던 주민에게 다른 지역의 땅을 시세보다 싸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사는 것처럼 꾸며놓는 게 핵심인 셈입니다. 전입신고는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 실제로 거주하실 필요는 없어요. 검사 같은 건 안 나와요? 근데 검사가 오는 건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어서 전기 그걸 가스나 이런 걸 보고 해드릴 거고. 화성시도 문제의 주택들이 투기성이 짙다고 보고 있지만 현행법상 건축 허가를 안 해줄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어느 선까지 나올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게 될 텐데 미 정보기관이라든가 군사당국에서는 여전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5가지 위협 가운데 첫 번째를 북핵으로 꼽았습니다. While 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over the past year, North Korea remains the most immediate challenge.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위협이 감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 미 정보기관, 군 당국 모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입니다. 미 군 당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전략적 외교 노력을 지속하는 것과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는 것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s such, I believ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postured and ready force to deter any possible aggressive actions. 다만 훈련의 규모와 범위, 시기와 횟수 등 실행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미 군 당국은 특히 최근 한국과 미국이 가서명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제공하는 상당한 지원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블랙페이스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흑인처럼 일부러 얼굴을 검게 칠하는 걸 블랙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 역사를 돌아보면 수긍이 가실 겁니다. 19세기 유행한 일종의 흑인 비하, 조롱 분장이기 때문인데 최근엔 세계 유명 패션 업체들이 이 블랙페이스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발표했다가 큰 곤란에 처했습니다. 양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의 졸업 앨범입니다. 백인 우월단체 복장을 한 사람과 흑인 분장을 한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지난 1일에 공개된 이 사진으로 주지사는 사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That photo does not reflect that person I am today. That same year, I did participate in a dance contest in San Antonio, in which I darkened my face as part of a Michael Jackson costume. 얼굴을 검게 칠하고 흑인 흉내를 내는 블랙페이스. 버지니아주에선 최근 검찰총장도 80년대 블랙페이스로 파티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일에는 유명 브랜드 구찌가 사과 성명과 함께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스웨터가 흑인 희화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The covering on the face, the red around the mouth, to me that's representative of blackface that was in our country many years ago and I don't like it. 지난 연말엔 프라다의 한 액세서리가 같은 이유로 판매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Blackface minstrelsy had tremendous power, and the whole idea of objectifying a person and taking away their humanity and reducing them to stereotypes and images and making fun of them. 차별의 아픔을 몸소 겪은 사람들에겐 고통이라는 블랙페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거지는 관련 논란들은 인종차별 문제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고층 건물의 외벽에 빨간 옷을 입은 어린이가 아주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껏 손을 뻗어 간신히 구조하는데요. 아버지 병문안을 갔던 이 4살 소녀는 도마뱀을 쫓아 옥상에 올라갔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했지만 외벽 글자판에 옷이 걸리면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아공의 더반입니다. 지하배수로에서 구조대원들이 갓난아이를 구조하는 모습인데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들의 신고를 듣고 해머까지 동원해 4시간 만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왜 아기가 이곳에 버려졌는지 수사 중입니다. 미국 휴스턴의 한 빈집에서 호랑이가 발견돼 당국이 동물보호소로 옮겼습니다. 휴스턴 동물보호당국은 발견된 호랑이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우리에 넣어 이동시킬 때도 아주 온순한 모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도시 지역에서 호랑이를 키우는 건 불법이라면서 이 주택의 소유자가 누군지 그리고 왜 호랑이가 이 집에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리 시내 한 우체통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해 훗날 프랑스 보건장관을 지낸 유명 여성 정치가의 얼굴에 나치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최근 노란조끼 시위에서도 유대인 혐오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접수된 유대인 혐오 범죄 신고 건수는 54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74%나 급증해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시한을 예정보다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라도 얘기가 잘 안 풀리면 시간을 더 갖고라도 해결해 보겠다는 건데 그 의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해외 증시는 상승으로 화답했습니다. 뉴욕 김초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합의가 된다면 협상 시한을 잠시 흘러가게 내버려둘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요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인 3월 1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we're close to a deal where we think we can make a real deal and it's going to get done, I could see myself letting that slide for a little while.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our people over there now. I just got a report. Things are going well with China. 차관급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중 양국은 내일부터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며 정상간 최종 담판을 앞두고 이견을 최대한 좁혀나갈 예정입니다. 중국 첨단 기술의 해외 시장 확대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헝가리에서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쓰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추가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 잠정 합의 소식으로 세계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5% 가깝게 올랐고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전국 땅값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하는데요.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나왔습니다. 전국이 평균 9% 넘게 올랐는데 특히 서울, 강남은 23%가 상승했습니다. 소위 노른자위 땅일수록 집중적으로 올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공개됐습니다. 평균 9.42% 올라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 상승에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와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3년간 땅값 상승률 1위였던 제주는 4위로 밀려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중구가 20% 이상 크게 상승한 반면 동대문구와 금천구 등은 7%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시세가 급등하였거나 저평가됐던 이런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 형평성을 강화했습니다. 서민들이라든가 자영업자가 활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역시 상승폭을 최소화했습니다. 비싼 땅일수록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땅은 제곱미터당 1억 8천여만 원, 가격이 2배로 급등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이 백화점 땅도 제곱미터당 6,09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땅은 전체 표준지의 0.4%로 1년 새 20% 넘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99.6%, 대부분의 땅은 7%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국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4.8%로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되는 전국 3,300여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5월 말에 발표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각종 위법 행위 의심사를 폭로해온 김태우 전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고발한 이후 첫 검찰 출석 조사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어제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원 재직 당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폭로해 비밀 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폭로 내용이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또 외부에 알려졌을 때 국가 기능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수사관은 조사에 앞서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일부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청와대 특감반이 김 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보관한 디지털 자료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포렌식 자료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남아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의 혐의와 관련해 고발된 내용이 많아 사실관계를 일일이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면 낙후된 시설과 밀집된 구조 때문에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가 중요한데요.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상인들로 구성된 의용 소방대를 창설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2017년 1월 전남 여수의 한 수산시장. 시장 내 한 점포에서 갑자기 불꽃이 번쩍입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인근 점포로 번지면서 점포 58개가 모두 타 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54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낡은 데다 점포끼리 가까이 붙어 있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장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진화를 위해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도내 18곳의 전통시장에 전문 의용 소방대를 조직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의용 소방대는 화재 발생 취약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시간대에 순찰을 하고 관할 소방서에 상황을 보고합니다.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화재 예방에 힘쓰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빠른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의용 소방대원들에게 대피유도 등의 화재 교육을 시키고 초기 진화 훈련도 지원합니다. 교육 훈련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화재 예방 및 화재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시범 운영 성과에 따라 전문 의용 소방대를 도내 상설 전통시장 전체로 확대 운영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올해 85살인 할머니를 비롯해 평균 70세가 넘는 어르신 15명이 초등학력을 인정받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 졸업식 현장에 정면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각모를 쓴 어르신들이 차례로 졸업장을 받습니다. 초등학력을 인정받는 문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올해 졸업생은 모두 15명, 평균 나이는 72살입니다. 무엇보다 젊은 선생님들에게 연신 감사를 표시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사랑 진심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최고령 졸업생인 올해 85살의 박찬희 할머니, 사남매 중 장녀라는 이유로 동생들 공부 뒷바라지만 하고 정작 자신은 배우지 못한 한을 이제야 풀게 됐습니다. 내가도 머리 안 돼가 있기라요. 들을 때 그것이 보이기라 자꾸 잊어보고 하기라. 그래서 또 배우고 싶어요. 문해교육은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심사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졸업생들도 지난해 일주일에 3일씩 240시간 동안 한글과 수학 등을 배웠습니다. 갖춰서 생활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글을 모르니까. 근데 글자를 알고부터 세상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남은 후배 어르신들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선생님들 가르침으로 훌륭한 후배가 될 것을 다짐하며 강원도에서는 올해 문해교육을 통해 42명이 초등학력을 인정받고 졸업장을 받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반적으로 소통 원활한 가운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정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위 한 개 차로를 차단하고 사고 처리 중에 있고 반대 김포 방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 발생했던 사고 여파로 뒤쪽 영동대교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성수대교부터 정체고 반대 구리 방향은 성산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 짧은 구간만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중에는 청담대교가 가장 힘겨운 모습인데요. 북단에서 남단 방향 건너는데 5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 동작대로 사당역을 중심으로 이수 방면과 남태령 방향 모두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소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를 진행한 후 12시부터는 마포대교를 건너 마포역까지 한 개 차로로 이용한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개별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관보를 통해 공시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합니다. 땅 소유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 서울 강남구는 23%나 올랐습니다. 16년째 땅값 1위를 차지한 서울 명동의 상가 땅은 제곱미터에 1억 8,3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미 지난달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 현실화는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공시가를 높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64%대에 그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인상폭도 적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공시지가 상승은 영세 상인들과 서민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공시가격은 전국 3천여만 필지의 보유세와 거래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의 근거가 됩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와 상가 세입자들도 큰 부담입니다. 오는 4월 말 공시되는 개별 주택 가격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공시하는 토지와 주택 가격은 60여 가지의 납세와 행정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은 단순한 세금 인상 차원을 넘어 국민 생활에 수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공평하게 평가해 각종 과표와 행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가격대별 차별화와 함께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안도 더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단계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뉴스 S3였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강원 중북부 산간 지역인데요. 오늘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7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 기온도 영상 2도에 머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도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또 강원 영동 지역은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고 또 오늘 오전 한대 강원 영서는 나쁨 수준의 먼지 농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충북 지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나쁨 수준의 먼지 농도 보이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철원 영하 11.7도, 춘천 영하 8.5도, 대전 영하 3.3도, 부산은 영상 1.7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이 1도, 서울이 2도, 강릉과 대전 5도, 대구 7도, 광주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 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동해상에는 눈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의 물결은 1,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